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잠시 후 미국 대선기획 2025 백악관의 새 주인에 발맞춰서 준비된 1타 경제 코너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미국 대선과 연계된 경제 이슈들 살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 네. 뭐 이런 것들은 미국 대선 누구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나요? 지금 뭐 비트코인을 본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거의 확신해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인지도가 높을 때마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당선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비트코인을 본다 그러면 뭐 거의 지금 이쪽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1억 원 돌파했다가요, 우리 돈으로. 뭐 김치 프리미엄도 있겠지만은 1억 원 돌파했다가 지금 한 9,7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가 최근에 왜 빠졌냐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뭐 대선 승리 확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비트코인이 빠지고요. 다시 한번 또 여론조사해 갖고 아니면은 뭐 언론에서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러면 또 비트코인은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보면은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하지만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1억 원이 넘었던 것을 본다 그러면, 뭐 우리 돈을 1억 원 넘었던 것을 본다 그러면 아마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지지하나요? 굉장히 지지합니다. 원래는 전혀 가상화폐를 싫어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제는 달러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미국 달러가 강해야 되는데 가상화폐가 딱 출원하고 나서 달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때부터 그랬습니다. 달러가 강해야 돼. 비트코인은 쓰레기야.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확 돌아섰냐 그러면 일단은 그 정치 후원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자기네 굿즈 상품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굿즈 상품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굿즈 상품을 가상화폐로 팔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 맛을 본 거죠. 그때. 그래서 와, 이거 내가 생각할 건 다르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뭐 비트코인을 옹호하기 시작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미국의 그 미국 정부의 그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하겠다, 비축 자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진 않겠죠. 네. 근데 또 하나가 이제는 채굴의 문제인데,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게끔 하겠다 이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확실시 된다 그러면 뭐 2억 원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달러화의 움직임은 어때요?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약달러를 계속적으로 유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약달러를 유도할 텐데, 근데 지금 이 단기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강달러 영향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래서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냥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사실상 많은 이제는 미국의 부채를 안기게 되고, 무엇보다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게 돼요. 만약에 그 공약 그대로 간다 그러면. 예. 그럼 물가 상승되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되겠죠. 그럼 당연히 금리가 쉽게 잘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강달러가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환율 시장이 계속적으로 강달러가 되고 환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 또 달러에 영향을 주게 되고,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게 이제는 우리나라 1,400원을 깰 것인가 이거거든요. 다행히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환율 당국이 개입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지금 1,400원대 거의 올랐다가 뚫어내진 못하고 지금 한 1,370원대 후반 요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무스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미세 조정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원 지키게 나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뭐 1,400원대 뚫어낸다 그러면 심리적 저항선을 뚫어내는 거니까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이제는 환율이 높아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을 텐데 일단 유가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기름 그렇죠. 기름 사올 때 우리가 달러 주고 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400원 된다 그러면 1,300원짜리를 1,400원 주고 사오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기름값 높아지게 되고요. 수입 물가 높아지죠. 그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가가 전반적으로 다 높아져요. 그래서 사실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예. 너무 급격하게 또 오르는 추세라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 시장의 움직임은 어때요? 아, 금도 오릅니다. 이게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는 된다고 이제 가정하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금값이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또 그런데 실제 이제는 관세잖아요. 이제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또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죠. 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초박빙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야 일단 금 사자 이런 분위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요인이 미중 갈등입니다. 일단은 또 아마 중국이라고 부딪히겠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아, 야 미국 채권 사지 말자. 이거 달러에 의존하면 안 돼. 그러면서 과거에 그랬습니다. 금을 그렇게 많이 샀거든요, 중국이. 이제는 달러 안 사고.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제 금 시세가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이 똑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는 금도 굉장히 높아지고 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좀 체계적으로 트럼프랑 해리스의 경제 정책 차이를 한번 일단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무역 정책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를 본다 그러면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60%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보편 관세 10에서 20%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좀 악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요. 그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 그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무역 정책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또 에너지 정책도 다른데.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는 당연히 이제는 전통적 에너지 생산 증대하겠다. 뭐 석유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석 연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고 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 한마디로 이제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밀었던 이런 청정 산업들,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규제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규제를 이제 다 풀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가장 뼈아픈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든 정부를 믿고 우리나라가 투자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그냥 초기 상태까지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뭐 하는 일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완전히 뭐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공약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준다는 걸 믿고 미국에 공장을 맞습니다. 지었는데 보조금을 안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을 우리가 투자했어요. 아이, 그러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23년도 11월 16일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미국에서 나왔던 백악관 보도자료인데 21년 이후에 한국이 미국에 직접 투자한 규모가요. 우리 돈으로 75조 원이 넘어갑니다. 네. 이게 완전히 그냥 뭐 정책 하나로 해서 후보 한 명으로 인해서 그냥 초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못 받느냐? 보조금 못 받죠? 그러면 세액공제도 못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진짜 남 좋은 꼴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물건 팔려고 그렇게 직접 투자했는데 뭐 세액공제 못 받고 보조금 못 받으면은 사실상 그냥 미국 좋은 꼴만 다 시키는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저는 좀 우리나라 기업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큐셀 뭐 태양광 모듈 업체인데요. 이게 음성 공장 가동 중단하고 미국에 이제 생산 공장 세우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 믿고 투자했다가 지금 뭐 후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뭐 업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진짜 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대응 방향 좀 정리해 주시면. 일단은 기술 혁신이 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정치 리스크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우리만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무기는 인력, 그냥 똑똑한 머리, 그다음에 이제는 기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한 증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R&D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R&D 투자에 대한 이제는 말 그대로 좀 뼈아프지만은 투자가 좀 등한시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 빠지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야,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한 증대는 꼭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자신감 있게 수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는 수출에 대한 다변화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예. 미국과 중국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도가 한 40%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수출 다변화가 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게 한반도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빨리, 물론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기술 혁신이라든지 수출 다변화 전략을 통해서 이런 뭐 미국 대선 하나 때문에 경제가 출렁거리는 이런 리스크는 좀 맞습니다. 해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송영훈 변호사 먼저 뜬 인물. 예, 금주의 뜬 인물과 진 인물은 모두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먼저 금주의 뜬 인물로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꼽아보겠습니다. 왜요? 일단 떴다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김재섭 의원이 이번 주에 어제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의 전국 상황에 관해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용기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그대로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음미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선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당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이야기는 이게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난관을 극복해내는 방식이 대통령은 무오류고 대통령은 사과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총의를 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단결하게 뭉쳐서 대통령의 잘못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고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넘어가는 게 필요하지 이게 또 분열이 되거나 내지는 우리가 잘못이 없다고 나오는 식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 상황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하기에 쉽지는 않은 용기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 명태균 씨와의 통화 그 내용에 대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길게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소개한 걸 보니까 이따 우리 이 토론할 때 송영훈 변호사가 무슨 얘기할지가 거의 드러나네요. 장유미 변호사는 금주의 뜬 인물. 네, 일단 국감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국감에 대해서도 한국갤럽에서 어떤 의원이 좀 의정 활동을 잘한 것 같냐라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한국갤럽은 이제 객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관식으로 이 응답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9%가 정청래 의원을 꼽아서 제가 어쨌든 국감 평가에는 그 지표로 1위를 했길래 국감 마무리 단계에서 뜬 인물로 가져와 봤고 이런 부분이 평가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법사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뭐 여당 의원분들의 뭐 반발을 가져온 측면도 있지만 이제 또 좀 딱딱 끊어줬던 측면 그러면서도 이제 선수가 높다 보니까 좀 유하게 또 여당 간사와 이제 소통이 좀 잘 되는 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국감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를 다시 한번 띄우면서
이게 또 이제 화제가 되고 다시 문제의식을 좀 드러낸 바가 있어서 꼽아봤고요. 2위는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1.6%를 또 받으셔서 양당에서 이제 각각 뭐 지지층의 어떤 뭐 응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폭넓은 응원이었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꼽아봤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 숫자로 봐서는 지지층이 그냥 그런 것 가능성이 같아요. 자, 금주의 진인물 송영훈 변호사. 예, 금주의 진인물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입니다. 지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억대 뇌물 수수를 한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죠. 예. 그런데 이 뇌물수수 혐의만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수백 대로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뇌물수수 혐의 관련해서는 전직 보좌관이 알선수재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있고요. 그 여론조사 조작 관련해서는 전직 보좌관과 선거사무장이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을 금주의 진인물로 꼽은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당이 또다시 그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방탄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치 탄압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라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작년에 당론으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단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해서 소명을 하는 게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정치 탄압 가능성도 검토하라라고 하면서 방탄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금주의 진인물로 한번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예. 자, 장유미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뭐니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안 꼽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거는 전문이다. 그러니까 여사를 팔고 있다. 내지는 대통령을 그냥 팔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어요. 대통령의 육성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공천이 되기 바로 하루 전이었어요. 5월 9일 본인의 취임식 하루 전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뭐 좋은 취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런 육성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한 의원분은 뭐 조작, 뭐 짜집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는 정말 놀랍게도 정진석 비서실장의 태도도 놀랍게 그지없는데 이건 대통령이 해명해야 됩니다. 수사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 바로 갑시다. 이제 민주당은 지금 이건 뭐 수사까지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 그렇습니다. 건데. 자, 송 변호사. 일단 국민의힘에서요. 지금 당 차원에서 어떤 공식 입장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상황이 어제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원래 이제 이 명태균 씨 사건이 발생하고 초반에 당에서 그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려달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방어를 할 것 아니냐. 그러면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방어를 하고 혹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달에 했던 그 요청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하고 완결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그 KBS 가까운 여의도 하늘만 올려다보고 하늘에 구름이 없으니까 오늘 비는 안 올 겁니다. 라고 일기예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위성사진, 구름사진이 들어오기를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 대변인으로서는 나와서 뭔가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무슨 전화 통화 내지는 무슨 메시지 그 사진 하나 공개될 때마다 결국 대통령실 사람들도 대통령한테 아니면 그 김관희 여사한테 이게 뭡니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몇 주째 이 방송에서 전체적이고 선제적인 팩트 파인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8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기를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기억과 다른 내용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업과 다른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당에서도 그런 응답은 뭐 기다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갖고 있는 게 더 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뭡니까 뭐? 그걸 듣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노정면 의원이 이제 키를 잡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제보를 정리하고 있는데 일단 너무 많고요.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전 국민들께 거짓말을 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본선 전에만 경선 과정 중에 2번 정도 연락했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취임 전날 이렇게 하면서 명태균 씨가 심지어는 부연까지 하거든요. 아 여사가 오빠 명 선생님이 이렇게 심기를 거스르게 하는데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그치면서 자기한테 마음 풀리라고 하면서 다음 날 취임식에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 가공이냐? 왜냐하면 다음 날 취임식에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녹취도 녹취인데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녹취가 더 폭발력은 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아버님 산소에 묻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자들이 취재해봤더니 아버지는 화장장으로 치렀다는 겁니다. 묘소가 산소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을 바꿔서 지인에게 맡겨놨다. 그래서 폐기하라고 했다라고까지 한다는데 본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변호사는 내 휴대전화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선거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안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거의 직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휴대전화 내용이 본인을 방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단면을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갖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어떤 국면이 되면 이걸 당연히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명태균 씨도요. 그러면 이 정부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장 변호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팩트를 하나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명태균 씨가 본인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부친의 산소 밑에 묻어뒀다. 다 불태우러 갈 거다. 이렇게 언론에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의 가족들에게 물어본 내용을 어제 JTBC가 보도를 했는데 그 말에 의하면 명태균 씨는 부친을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산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부친의 산소를 가지고도 지금 언론에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고 기정사실화해서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앞장서서 드리면은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아마 화내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잘못한 걸 얘기해야지. 혹은 뭐 부적절하게 언행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지. 라는 반응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을 열을 올려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여당이 함께 싸워주고 함께 방어해주길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당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전달받기를 원하는데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도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일일이 그 통화 무슨 통화를 했었는지 다 기억을 못하는 게 또 인지상정 아닙니까? 아마 지금까지 나오는 그 맥락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일 것 같고요. 아마 여사랑은 수시로 이제 뭐 문자나 이런 거를 오고 갔던 걸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의 확인을 기다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드러났어요. 제가 주변에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하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명태균 씨의 이슈가 너무 복잡하니까 굳이 챙겨보거나 하진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육성이 갖는 무게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동요하고 이거 뭐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한 거야?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서 총선에 좀 국민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탄핵 소추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도 대단히 엄중하게 봤던 당이에요. 그 육성을 가지고. 그런데 모르니까 어떤 입장도 낼 수 없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안타까운 게 항상 좀 실기하는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시에 각을 세우거나 본인 입장을 낼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행동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이번 국면에 다시 이게 되풀이되고 있구나. 월요일 날 이야기를 하는 건 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한동훈
한동훈 대표는 이미 마음은 굳혔다고 보고요. 본인은 대선 출마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미래 권력을 쥐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이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회복된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택할 선택지는 국민의 눈높이, 본인이 계속 언급하시잖아요. 특감이 아닌 특검.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좀 표명할 때가 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전향적 입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뭐 야당에서 지금 뭐 임기 단축이니 뭐니 여러 대안을, 왜냐하면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민주당뿐은 아니셨는데 우리가 너무 탄핵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상상력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고통받는 국면이 계속되면 그러면 임기 단축 개헌도 있고 뭐 대통령의 탈당을 뭐 지렛대로 해서 여러 대안이 나오는데 전 임기 단축 개헌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막 떠밀리듯이 개헌 카드를 꺼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 당시 그런 데서 좀 배울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의 위협을 받으니 조기 대선 해보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을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진 비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실기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2주 전 한국갤럽 자체조사와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자체조사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2주 전 조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갤럽 자체 정례조사고요.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조사라고 표현하는 조사는 역시 한국갤럽 자체 정례조사고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두 조사 모두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자, 2주 전 조사와 이번 주 조사를 비교했을 때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률은 22%에서 19%로 지금 3% 하락했습니다. 10대로 내려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28%에서 32%로 4%가 늘어났어요. 그럼 합하면 7%가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은 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계속 실기하고만 있다면은 평가가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이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하고 또 공개적으로 요구도 해왔거든요. 대통령과의 회동도 있었고. 그런데 반대로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가시적인 변화와 쇄신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요. 국민적인 평가를 보면 실기했다고 보는 것은 장 부위원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무튼 그 좀 돌이켜 보면 뭐 독대 요청했다가 대통령실 그 비서실장과 함께 면담한 사진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빼든 카드가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빨리 추천해서 임명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의원총회를 하네, 표대결을 하네, 뭐 그게 쟁점이 되더니 이 통화가 딱 불거진 다음부터는 특별감찰관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예 쟁점에서 사라졌거든요. 그 더 이상 쟁점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특별감찰관조차 안 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전면적이고 총체적이고 단호한 해결책이 필요하고 그 해결책에 있어서 어떤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특별감찰관은 정말로 국민들께서 필요 최소한이라고 보실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더 미루고 빼고 망설이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 아마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이라는 표현에 드러나듯이 특별감찰관은 해도 이제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한가해 보이는 이슈가 돼버렸죠. 대통령의 육성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거는 특별감찰관으로 앞으로 잘 단속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저도 지금 송 변호사님 짚어주신 그 여론조사 지표 보면 그렇게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디커플링이 시작됐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한동훈 대표가 좀 분리. 근데 이 국면은요, 대통령 육성이 나온 날은 하루치만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담기지도 않았고, 이 여론조사가 될 때는 전 한동훈 대표가 각을 세웠다는 게 전 지지의 어떤 반등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또 멈춰져 보여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 국면에서 그러면 이렇게 폭발력 있는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공백으로 남아있는 건 저는 좀 아쉽습니다. 뭐 월요일 날은 무슨 입장 표명이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 아마 월요일에는
보통 최고위원회의가 아침에 있으니까요. 공개적인 모두 발언이 있고 그러면 아마 그걸 건너뛰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는 아직은 제가 현재까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 30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서휘영 씨. 네, 이 시각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지문 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밀립니다. 그 사이 홍제 쪽 3차로에는 공사 중이라서 혼잡을 더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암사대교 가기 전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 정체는 잠실대교부터 시작되는데요. 한남대교까지 이어집니다. 고속도로에는 사고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인데 수원 진출로에 사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후 달리네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 정체 이어집니다. 오산에서 남사까지 또 충청권에서는 천안부터 남이분기점 사이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쪽 설악 나들목에 발생한 사고 갓길에서 처리 중인데요. 여파로 송산터널부터 밀립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군인 나들목 지나서 1차로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군인 나들목부터 속도 내기 어렵고요. 이후 신림 부근에도 사고 나서 1차로 통행 불가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일죽에서 모가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모가 1차로에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현풍 분기점을 가기 전 발생한 사고로 일대 정체 빚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한 한마디, 송 변호사. 핫하지는 않은데요. 이런 말씀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 수요일에 그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 기자회견문에 이제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의지 표현도 있었고 변화해서 더 잘 뭉치겠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시게 하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서 힘드신 것 잘 압니다. 기자회견문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정치인들의 사과와 책임감의 표현을 보기 어려운 희소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어떤 그 통화 녹음이 나오기 전에 한 기자회견문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 삶이 편하시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 정치인들이 더 옷깃을 여미고 낮은 자세로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금주에 별로 핫하지는 않지만 금주에 한마디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별로 핫하지 않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게 국민이 정치인 걱정한 게 너무 오래됐거든요. 자, 장윤미 변호사 핫한 한마디. 저는 이게 놀라워서 가져왔는데요. 어제 국회 운영위 정진석 비서실장 출석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육성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냐고 하니까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통령 참모가 이게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렬하게 들었고요. 이건 대통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오히려 국민 민심과 싸우자고 드는 거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실제로 또 어제 싸우더라고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정말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싸우던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지지율이 10%대인 거다. 이렇게 직격을 해요. 천하람 의원이. 그러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신경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이
지금 국감 대상이 개혁신당이냐고 또 맞받아 치면서 설전이 가속화되던데 뭐 교체 이야기도 뭐 얼마 전부터 나오고 이랬는데 거의 이분이 대통령을 진정으로 보좌하는 분의 말인가, 그리고 국민을 보면서 정치했던 분이 과연 맞나라는 물음표가 좀 충격적으로 생겨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는 권성동 의원도 네, 한 바가 하시더라고요. 있죠.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 취임 전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천 뭐 이런 얘기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맞아요? 서두에 제가 김재섭 의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뭐가 어떻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순서가 맞는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차가 말을 끄는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다 확인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법리적으로 어떻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나 우리 청취자들께서 들으시면서 화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공무원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그 당선되고 나서 취임해서 임기가 개시된 날 0시부터죠. 그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논리? 저도 다툼의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규정될까? 지금 인수위 단계였잖아요. 인수위원들은 심지어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네,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이랑 똑같이 처벌한다는 조항이 관련법에 돼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가장 큰 사안일 텐데요. 여기에 공무원으로만 돼 있지 않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아주 명시적으로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인도 공무원으로 봐야 된다라는 아주 명문을 넣자라는 입법론도 논의가 된 바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국회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 의견이 법조계에서도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엄정하게 해서 공무원은 아니지 않느냐, 하루 전에.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의 지위라는 건 법률이 보장을 해주고 이제 국가 예산이 지원이 되는 지위인데, 제가 5월 9일자에 대통령 당시는 당선인이었죠. 어떤 일정들이 있었는지를 봤어요. 차관 20명에 대해서 인선을 냅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는 사실 할 수 없는 거죠. 법적으로 그런 지위를 부여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외빈들을 엄청나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현안 또 보고를 받아요. 이게 과연 공무원인가 아닌가. 국민들이, 저는 이게 대법원까지 만약에 가서 판례로 설정이 된다면 저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평가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공무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슈 말고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천관리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냐, 위계 내지 위력으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오늘은 자세히 반론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제가 아마 자연스럽게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행 법문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선후를 잘 가려서 말씀드려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식하고 법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지금 일정하게 저희가 아니, 뭐 이렇게 국민의 상식으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인 어떻게 공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심지어 인수위원도 공무원으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의제되는데요. 만약에 당선되는 순간 바로 공무원의 지위를 획득한다면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 당선인이 정권을 인수하는 동안에는 대통령이 2명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당선인이 가지는 일정한 특수한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긴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오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께서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송 변호사도 대변인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말을 조심하는데, 저는 그 권선동 의원의 이 그 두뇌 구조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첫 마디로 취임하기 전이니까 공무원이 아니다.
어떻게 그 생각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저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법꾸라지다. 공무원 아니고 하루 전이야. 이게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인 걸 모르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취임 바로 전날 전화한 겁니다. 김영삼 일을 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 육성이에요. 그래서 하루 차이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이게 현실화된 시점은 바로 다음 날 아니냐. 공천이 현실화됐으니까. 이러니까 이제 뭐 반박 이제 법리도 나오는 건데 저는 아마 송병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법 얘기를 막 하면서 우리는 법적으로 잘못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더 큰 역풍이 불 거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국민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좀 끝나셨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육성으로 명태균이라는 어떤 공적 지위도 없는 사람에게 대통령 취임하기 전날 일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전날 굳이 전화를 해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놨는데 당에서 참 왈가왈부 말이 많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이걸 전제하고 대응 전략을 짜야 돼요. 여당도.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의 아주 긴밀한 소통은 그냥 불가능하다는 걸 놓고 전제로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뭐 대통령실에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이 됐든 국민이 됐든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요일에 이제 그 통화 녹음이 공개가 됐고 어제는 하루 종일 국회 운영위 국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진석 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스태프들은 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 앉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 뭐 대통령을 직접 뵙고 뭔가 그 내용을 청취한다든가 질문을 한다든가 그럴 기회는 어제는 하루 종일 없었을 거고 오늘은 주말이고 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기다려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대표 만나기로 했던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만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국면상 아마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뭐 통제할 변수가 좀 없는데 한동훈 대표께서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이 변곡점이 하나 생긴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으로. 그게 대통령실에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면담하기 전에 그래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언짢아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국면이 한동훈 대표 상황일 거라고 보고 그러면 만남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뭐 청하고 그 전에는 사실 그랬거든요. 계속 만나자고 했는지 그러기에는 좀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워진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뭐 한 번 공언을 하면 그렇게 뭐 희건하거나 잘 물러서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한 의지 자체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간은 좀 벌릴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에만 일정한 상황이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지금 오늘 뭐 합니까? 전국에서 그 당협위원장들 통해서 그 인원을 동원해서 서울에서 대대적인 지금 장외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 대회. 명분은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15일 선거법 선고를 앞두고 사람이 정말 많이 모여있는 사진과 영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법원에도 상당한 압력 내지는 압박, 겁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주말에는 또 장외 집회를 하고 주중에는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 일정도 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정도 있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빠르게 잘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번 그 회담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이상 그 의지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장외 집회는 계속 이어집니까? 오늘로 끝입니까? 이게 아마 계속한다는 것보다는 오늘은 좀 일회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만약에 뭐 사법부를 압박 넣기 위해서라고 하면 사법부를 대단히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군중에 모였다고 선거 결과를 영향을 바꿀까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죠. 15일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 대선 후보의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선거 비용 보전 문제가 있습니다.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 434억 원이고 민주당의 어떤 그 정치적인 미래와도 좀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걸 새 뭐 결집 같은 걸 하는 것 같고 이걸 진짜 방탄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한다면요 대단한 역풍 당연하지만 불었을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때문에 아까 저희가 갤럽 여론조사 19%대로 떨어진 걸 이야기하는데 TK에서 8%가 떨어졌어요. 서울보다도 낮게 나옵니다. 정통적인 지지층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거기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를 묻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 그거야말로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도요, 그 김건희 여사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 대표부터 나서서 전면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역할은 여당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김에 제가 좀 덧붙이면은 지금 상황은요, 그 대통령실에서 말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활동 자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그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부정평가 이후에 1순위가 김건희 여사 사안인데 그게 지난주에도 1순위였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그 부정평가 이후 1순위에서 2%가 또 더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지금 17%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활동 자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것처럼 활동 중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 정도 논의에서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고 19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나니까 정치권의 반응은 이제 탄핵 내지는 임기 단축 개헌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개혁신당 쪽 그 조국혁신당 측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겠다라고 그랬고, 근데 탄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게 되는데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헌법재판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투표를 그냥 받는 거니까. 국회의원 네. 200명 이상만 찬성하면 개헌을 하고 국민투표에 붙이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로 봤을 때는 국민투표 통과는 뭐 무난한 것 같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근데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다만 몇몇 의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조국혁신당과 같이 연대해서 그걸 논의하자는 모임을 최근에 발족을 시켰고,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이게 공론화된 상황은 아닌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너무 긴 절차가 되고 국민들이 피로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탄핵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저는 불행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이건 여당의 보수 진영의 불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시 재현할 것인가, 그러면서 국론이 또 얼마나 분열되고 대통령의 직무집행은 정지되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그 대행을 하면서 국정 운영을 잘할지에 대한 좀 우려도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지지율이 정말 엄중한 게 역대 대통령 중에 집권 3년 차에 이런 지지율을 받은 건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고 가장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를 다시 상기해 보자면 이 지지율이 나온 이후에 국정 동력을 그냥 급속히 잃었습니다. 5%대까지 떨어졌어요. 예. 또 이 19%는 왜 무거운 숫자냐면 여기에는 대통령 육성이 본격적으로 담겨 있지 않아요. 여론에. 네. 왜냐하면 그 날까지만 했거든요. 하루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몇 퍼센트 나올지 참 걱정되는 거죠.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탄핵을 하거나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 머리를 조아려야 될 만한 일이 있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자거나 혹은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후자는 사실은 헌정에 대한 공격이고, 나아가서 이것은 매우 변칙적인 방법으로 피선거권 제한을 우회해보겠다는 그런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조기 대선 플랜의 일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본질을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마음을 떠난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해야 된다거나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에 국민 여론이 동조하지는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황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서 다시 바르게 세워야 할 때이지, 그것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거나 부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그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그런데 이제 임기 단축 개헌, 뭐 탄핵 이런 얘기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막 그 회자가 되는 그런 국면을 읽어서인지 보수적 언론들도 뭐 각종 그 전문가들이나 뭐 정치인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뭔가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담고 있는데, 그 전면적 쇄신에는 뭐 전면 개각도 포함되고 뭐 대통령실 전면 개편도 포함되고 뭐 그런 등등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여권 내에서? 홍준표 시장부터가 페이스북에 네. 내각과 뭐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올렸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에 그 대변인 되기 이전에는 뭐 홍준표 시장 비판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대표와 특히 대척점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결이 다른 메시지를 많이 내놨었죠. 그런 홍준표 시장께서도 지금 전면적인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굉장히 엄중하게 들어야 돼요. 지금 홍준표 시장의 상황 인식은 제가 비유를 하자면 집에 불이 붙으면 안방 아랫목에서 자고 있던 사람도 나와서 다 같이 불을 꺼야 됩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윗목 아랫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절박한 인식을 갖고 전면적인 쇄신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권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먼저 바로잡을 기회가 부여가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스스로 고쳐보겠다, 바로잡아 보겠다라고 하는 변화와 쇄신의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전면 개각 정도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정도로 안 될 것 안 됩니까?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가 정치권 안팎에 있죠. 이 정부의 주요 인사로 들어가기를 보수 인사분들도 저한다라는 예, 이야기는 예. 뭐 종전부터 나오기도 했고요. 개각할래야 할 수도 없다. 왜냐면 국무총리 간다라고 교체한다라고 이야기한 게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 하고 있죠. 그냥 아주 뭐 박영선 뭐 전 장관 카드다, 양정철 카드다 해가지고 분란만 일으키고 매듭도 잘 못 친 채로 인사도 아주 난맥상이 계속돼 왔어요. 그거를 풀 능력이 전 이미 확인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잡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정부에. 그 중간중간 선거가 그런 성적표였으니까요. 근데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의 참모진의 태도 이게 그냥 개인 의견이 아니잖아요. 아마 어떤 전략으로 어떤 톤으로 메시지를 낼지는 당연하지만 고르고 골라서 나왔을 겁니다.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후졌어요. 더는 이 정부한테 기대할 게 없다고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신 게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개각하면 마음을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국면이 지난 게 아닌가. 이미 아니다.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은 처리하겠다고 네네. 그랬고 대통령이 거부권해서 다시 오게 되면 지난번에 4표가 이탈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8표 이탈 이제 굉장히 가능해졌다고 보죠, 민주당은. 그러니까 벌써부터 언론에서 탄핵 정국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목을 단 언론도 있더라고요. 4표 저는 이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분들도요. 보면은 대단히 좀 신중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이른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의원들의 마음을 많이 얻는 데는 아직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전격적으로 지지할 이른바 좀 한 줌도 안 되는 윤핵관 의원분들만 남아 있어 보여요. 수적으로도. 나머지 분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더더군다나 재표결을 하게 되면 무기명인데 예.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8표 이상이 이탈해서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이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이 지금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자꾸 탄핵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에 덧붙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지금 기승전 탄핵을 이야기하니까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반장 너 탄핵 이런 데입니다. 그렇게 지금 탄핵을 일종의 국민 스포츠처럼 그 용어를 만들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정사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지금 야당은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당대표가 피선거권을 잃을까 봐서 그 전에 대선이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플랜을 가동하고 그것에 대한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께서도 본질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쪽에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고 계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계산을 갖지 않고 바로잡고 스스로 고치려는 노력을 하는 쪽에 저는 국민들께 손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과정은 여야 간에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격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이 수정안 낼 테니 협상해보자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게 정답지라고 저는 노인 정답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택을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치력을 봤을 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이렇게 정답을 딱 특정하시고 답정너식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게 벌써 한 1년째 반복되어 와서요.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캐롤 키즈의 When I Dream 듣고요. 저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